근데 일종의 자기를 구속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긴장감을 주고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루 작업량을 위에는 하루 작업량, 밑에는 누진, 합한 것들이 계속 나가면 하루에 내가 몇 매를 썼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더 쓰고자 하는 결의가 강력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태해지고 싶은 내 마음속의 게으름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고, 평균적으로 많이 쓸 때는 50장까지도 쓰고 또 안 될 때는 3, 4매도 쓰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30장은 채워져요. 이번에 호수아비춘 쓰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매수를 한 10매, 15매 정도로 줄이려고 했어요. 절반으로. 그런데 이번에도 평균 25매 쓰면서 내가 소설을 끝내면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2달 만에 이거 끊었는데 나 아직 안 늙었다. 힘들다는 거 별로 못 느꼈어요. 그때 테레사나 아이랑 한강 쓸 때가 똑같았어요. 느낌. 아니요. 10월 6일 날 전체 언론을 다 불러서 했는데 새 신문이 안 나왔어요. 한 줄도 안 썼어요. 중앙일보, 그 다음에 문화일보. 둘 다 그 큰 기업에서 하는 신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안 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동아가 안 썼을까? 수수께끼예요. 조선일보는 조그맣게 하고 말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크게 다 나왔어요. 요즘 KBS, SBS까지 뉴스까지 다 나왔으니까. 근데 동아일보 아들이 삼성, 이건희 부자 사위요. 예, 그렇죠. 신병관 그 회장이랑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언론 현실이요.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법이 행복 추구권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했고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기본 임무인데 그것조차도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기본 정보도 안 줘버리는 그것이 한국 언론의 실태라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역겹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걸 알려진 것이 신문의 기본 임무인데 그거 안 해버려요. 이것이 언론의 원시성이고 횡포고 반사회적 행위죠. 우리에게 모든 국민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듯이 모든 기업에게는 이윤 추구를 보장하고 있어요, 법이. 그렇죠. 그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잘 육성되도록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주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투명 경영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 채로 지금 국민소득 2만 불대에 왔다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자금, 탈세, 불법 상속을 상습적으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이건 지옥이죠.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배신인데 이런 것이 없는 사회가 이제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인데 굳이 이런 것을 써서 사회적 고발을 함으로써 환기시킴으로써 바꾸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 선진국 작가들에게는 전혀 소재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긴박한 현실적인 문제로 소재가 되고 있고 수많은 독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호응을 하는 그리고 그 호응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가 아니고 바로 바꿔야 되겠다는 욕구가 함께 동감을 이루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우울할 수밖에 없죠. 내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은 전 사회인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생활, 생존과. 그런데 70년대 초중반에 경제건설을 10년 지난 상황 속에서 61년부터 시작했잖아요.
73년, 4, 5년, 5, 6년 그때에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지금은 축적의식이지 분배의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당당하게. 그 말은 국민 여러분이 참으면 언젠가는 분배를 하는 시기가 온다, 기다려라 하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국민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려오기를 자그마치 40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도 지금부터는 분배의 시기입니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이 대기업 재벌들은 계속 경제 범죄를 저질러 오면서 수많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성원들에게 절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헛개비춤은 한 직장에 있는 월급쟁이들의 이야기고 지금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허수아비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허수아비춤을 쓰는 것은 1, 2년 관심이 아니고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 40년의 경제 역사 속에 들여다보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리고 한강은 우리 경제 발전 사의 전면적인 총체적인 관찰 속에서 그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걸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런 면에 맞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쓰여진 게 아니다. Roma is not bridge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죠. 생각해요. 작가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생존에 관계되는 이 경제 문제가 이렇게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쯤 이제 우리는 80년대 정치민주화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로 가야만 우리가 소망하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이것이 계속 방치되어서 이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똑같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그것처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소설 뒤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욕감을 주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욕감을 안 되겠다. 나도 사람으로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좌표를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 복종이라고 그 부분을 쓰고 그 부분을 읽고 나서 경제학자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미처 그까지 생각 못했다. 대기업 임원들은 안 만났어요. 왜냐면 걔들은 이야기 전혀 안 하죠. 특히 조정래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태백산맥을 쓰고 말썽을 일으키고 한 작가이기 때문에 취재하려면 절대 응하지 않아요. 혹시나 또 만났다는 게.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소설에 써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강을 쓸 때 가발. 그 가발 고생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그 가발이 슬픈 우리 경제 발전의 한 부분이고 회충을 팔아먹던 그것도 시작된 우리의 수출이 가발을 가지고 엄청난 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시 노동을 바탕으로 한 수출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보니까 한 군데 남아있어요. 이 연락을 하니까 마침 공장장이 벌교 사람이에요. 반가워 죽으려고 해요. 아, 선생님 오십시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시대 전화가 왔어요. 사장한테 말했더니 절대 안 된다 한다. 그거 왜 그러는가? 나는 지금 그걸 긍정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저기 어디죠? 노동자들 있는 뭐 그 단체가 뭐지? 노동조합. 아니 지금 제일 큰 단체 민노총. 예, 민노총. 거기 연락을 해가지고 그 옛날에 가발 공장에 근무했던 사람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40년 동안 계속 듣고 타인들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축적이 계속 되었던 것이 모아진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내가 이제 이번에 취재해서 만난 사람들은 시민단체 쪽에서 김상조 같은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제 만나서 취재하고 내 김영철도 일부러 안 만났어요. 책만 읽었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이 공개돼 버리면 쓰는 동안에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보안을 위해서 안 만나버렸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취재를 하면 작가가 취사선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취사선택 속에서 3분의 2 정도는 폐기예요.
모든 소설을 취재를 해보면. 그래서 곤란해서 상징하고 생략하잖아요. 소설 미학이.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요번에도 취재 분량이 한 10배 정도 됐는데 그거의 일부만 네. 여기에 담아서 네, 그리고 상징하고 생략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또 독자들이 아닌 것도 많고, 어떤 레슨은 그런 말 했어요. 이렇게 횡포를 하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만큼 가난한지 살고 있는지를 써야 될 거 아니냐, 비교해서. 그건 상투성이에요. 우리는 국민이 80%가 나는 소시민이라고 생각해. 가난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걸 굳이 안 써도 이걸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고 느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그걸 대비해버리면 너무 상투적이고 직물적이 되기 때문에 문학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뺀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 한 병에 1,500만 원짜리를 마신다. 그러면 포도주를 보통 따른 것이 7잔 하면 한 병이 없어져요. 7잔이면 그것이 1,500만 원짜리면 얼마가 돼요? 평균 250만 원. 그걸 잔에. 한 잔에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88만 원 세대라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끔찍해요. 그걸 썼다가 지웠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내가 못 견디겠어서.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긴 하대. 예.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그 3천만 원짜리 핸드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건 충분하지. 또 포도주까지 그래버리면 너무 막 삭막해져 버린다. 그래서 내가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그 비정규직, 응? 그걸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고 하는 그 기자를 딴 부서로 그것도 쫓아내버린 걸로 했다가 너무 강파른 것 같아서 부서를 바꾼 것을 또 고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대한 재벌들이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뭔가. 소설에 설명은 없지만 유심히 읽어보면 비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정규직을 몰아내고 비정규직을 바꾸는 거예요.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런 작태들을 유심히 읽으면 끔찍한 얘기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면 너무 삭막하니까 문학성을 부여해야 하니까 자연묘수 들어가고 우리 속담도 들어가고 풍자적으로 그리고 의성어 의태 부사를 많이 넣어서 우리 말이 절묘함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으로 엮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이렇게 여자를 묘사하는 언어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지 몰랐다는 예전 이야기도 있고 꽃으로만 하자는 말이 그게 사투리예요. 그게 미묘한 어감이잖아요. 꽃으로만 하다. 그런 말이 너무 좋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독자들이 읽으면서 분노하고 절망하면서도 그런 문학성에서 위안받고 선생님 자연묘사에서 한동안 책장을 못 덮고 그 감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제일 큰 기업이고 제일 먼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집중적 시선을 받는 것인데 보세요. 이번에 하나 같은 문제도 현대 건설 문제 됐었잖아요. 다 객관적으로 문제 됐잖아요. 태광 좀 더, 태광은 서울에 40위밖에 안 되는데도 또 그렇게 했어요. 서울신문에 부자금이 1조라고 나왔고 법원에서 말한 게 7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7천억. 예. 40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재벌도 아닌 벌써 한 10년 전에 모 신문사 뭐 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상상도 못하는 노름을 해가지고 신문 터에다가 다 덮어버렸잖아요. 여기서 그 재벌 기업에 있는 스톡 옵션 받는 자들이 홍콩에 가서 3천만 원짜리 카지노 하는 거 독자들이 막 분노해서 난리가 났어요. 네티즌들이. 그거 보통 하는 일이에요. 아니 10억, 20억 받았는데 그 3천만 원 돈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감각이 많이 틀려요. 이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노인네들은, 독거 노인네들은 돈 2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시계, 이거 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것들이에요. 시계 나오잖아요. 2억짜리, 3억짜리.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서 팔리고 있다니까. 난 대기업을 욕하자고 쓴 게 아니에요. 사회가 제대로 가게 하자는 것이고, 기업이 제대로 기업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업인들은 전부 지금 내가 자기들을 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충고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틈이 없어요. 의식에. 오늘의 기업은 기업인들이 공이 3분의 1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 직접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피땀이 3분의 1이에요. 그들의 제품을 사서 오늘처럼 이렇게 40년, 50년 동안 키워준 국민 전체 소비자, 이 사람들이 공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게 세금을 제대로 내면 국가가 그걸 잘 관리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작태가 벌어지지 않아요. 이 소설 속에서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며 워런 버핏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국민에게 제시해주고 당신들이 얼마나 바보짓을 해왔는가, 속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소설만 제대로 탐독하면 방법까지 다 제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도. 나는 이런 소설 써본 게 처음이에요. 소설은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 소설의 원론이잖아요. 그 원론을 파괴하면서까지 방법까지 제시했다니까. 시민단체가 다 모여라. 왜?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다 야합하고 있으니까. 돈에 매수돼가지고 국민을 배신하니까. 자본주의는 복지제도가 없는 제도예요. 잘 아시잖아요? 상호 경쟁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끝없이 생산해 나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계속 가니까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제도를 만들어내고 누진세를 만들어서 많이 번 자가 많이 세금을 내라.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걸 베풀어서 사회를 균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몰락했고 자본주의는 지금 성황이 있는데 왜 그런가? 사회주의는 경제평등을 말하면서 개인들의 욕구를 철저하게 통제해버렸어요.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정부가 직업까지 전부 정해줘 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그러면서 몰락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가장 큰 업적은 자본주의를 강화시켜준 것이다. 조정래의 말이야. 내가 망해버린 러시아를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옛날도 그랬지만 특히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국가에서나 두 개의 권력이 있어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은 국민의 준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간다면 절대로 돈에 회유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 탐욕으로 변해버려요. 선거장에서는 어떤 놈도 단 한 놈도 빼지 않고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소리쳐요. 그래서 표를 찍어줬어. 딱 돌아서면서 인간의 탐욕이 발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눈에 안 보이면 경제 권력과 야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권력이 더 큰 것처럼 그들에게 매수당 휘둘리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이에요. 기본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은 입법기관도 사법기관도 행정기관도 전부 시장을 철저히 통제 관리하도록끔 권리를 줬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만 하면 이 경제권리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 규제당하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 뒷골을 받지. 법조계 다 뒷돈 받고 스폰서 검사 다 나왔잖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이 되는 건가 이게. 그 다음에 이 재벌들을 철저하게 세금 먹이는 국세청이 매수당해버리잖아요. 은행은 다 경제와 은행은 직결되어 있잖아요. 돈 빌려가니까. 그걸 감독하는 금융감독은 다 매수당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경제 권력이 큰 것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끝없이 고발하고 해버리면 모가지가 다음에 달아나가고 다시 정치 생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민단체 얘기를 내놓으니까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 그들에게 무슨 결정이 있기 때문에 가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바보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 6년 전부터 폭로된 대기업들의 비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건화된 거, 그거 다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한 일이에요. 아십니까? 소액주주운동. 예. 그 참여연대에 고발 안 했다면 삼성의 문제, 현대의 문제 터지지 않아요. 지금 터진 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다 그들이 문제가 돼버렸는데 왜 그들이 문제가 됐겠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말하는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참 바보이거나 착해서 투표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투표장을 떠나오면서 그들은 다 배신당해 버려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배신하니까 다 배신당할 수밖에. 그러므로 그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가 한 사람이 5개, 10개까지 전부 지원해요. 많은 돈 아니라니까? 한 단체에 1,000원씩만 주면 10,000원이면 10단체 하는 거예요. 10,000원이면 1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골프를 지금 국민운동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월급 뛰는 골프 치는 사람 많잖아요. 예. 다 기업 돈이죠. 기업 돈 아니지. 자기 월급도 아니지. 다 뒤로 또 뒷구멍으로 들어온 돈이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골프를 치는데 한 번 나갈 때 평균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번 나가면 얼마면 80만 원입니다. 골프를 안 치고 한 번만 안 치고 그 돈을 20군데의 시민단체에 10,000원씩 줄 수 있다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 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자연의 힘에 에워서 보듬겨서 크는 나무가 아니라 화분에 심어놓은 화초예요. 이 화초는 사나흘, 일주일만 안 돌면 말라 죽어버려요, 화초가. 바로 민주주의는 그냥 화초다. 끝없이 물을 주고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게 아니다. 국민이 그 인식을 못해요.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2만 불대에서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이 생겨서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비슷해. 6천만, 7천만, 5천만. 5만 개씩이에요.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책도 나누는데 어떤 기업도 아무리 거대한 기업도 소비자가 불매운동 해버리면 항복해버려요. 세계 자본주의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기업도 꼼짝을 못해.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 이번에 중국과 일본 나왔을 때 불매운동 딱 일어나니까 일본이 손들어 버렸잖아요. 일본 한번 사지 말자. 13억 인구가 안 사버리면 일본 시장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압니까? 국민들이 그걸 몰라요. 순박해서. 소비 주권의 문제. 소비자의 기본 권한, 국민의 기본 권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치민주당을 일으켰으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는 군인들이 독재 못해요. 일어나면 반드시 그날만 일어나 버릴 거니까.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뭉치는 힘은 훨씬 강해. 이제 경제민주화 할 때예요. 정권 눈꼬가 없어요. 결국 작가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의식이 그 작품을 지배하고 생산하게 되는 것인데, 괴테가 그런 말 했죠. 작가라는 것은 여든에도 소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젊고 늙고 차이 없고 젊은이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 없고 사적인 문제, 뭐 내부적인 문제, 이런 가족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자기 문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에 접근할 도리가 없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벌어도 대기업답게 벌어라. 치졸하게 벌지 마라. 신세계 이마트하고 이번엔 홈플러스? 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응? 그들이 그 부도덕함은 지탄받아 마땅해요. 돈을 벌어도 첨단 과학, 좋아요, IT 뭐 이런 큰 걸 가지고 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가게라는 것은 물건이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 나누어 먹는 구조예요.
또 구멍가게에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먼 시장 못 가고 바로 가고, 또 구멍가게에서는 외상도 달아서 먹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나누어 갖는 것인데, 그걸 한 군데에 집중시켜가지고 10원 싸고 20원 싸게 해가지고 전체의 돈을 다 몰아잡아 버리는, 그리고 수많은 15만, 20만, 30만, 50만 사람들의 생계를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그런 모렴치한 자본의 논리가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큰 돈을 가지고 적은 정말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해가는 구멍가게 박살내가면서 부자다라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지탄이 오는지도 그들은 몰라. 돈만 벌면 된다는 건데 많이 벌어보라 그래요. 그렇게 지탄받으면서 행복할 수 없으니까. 축복받는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빌 게이츠처럼, 워런 버핏처럼 존경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내 소설을 허서비춘에 나오면서 모든 기업인들은 나를 미워하고 지웅할 거라고요. 다 알아요. 이 작가의 말에도 모든 기업인들이 나라에서 세금 내란 대로 내면 사업 못 해먹는단 말을 써버렸으니까. 그 말은 모든 기업인들이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나는 탈세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일차적 감정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지만, 기업인들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남다르게 상황 판단력이 빨라요. 결단력이 빨라요. 추진력이 강해요. 이건 이성적 산물이에요. 이성도 갖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이성을 덮어버리는 탐욕이 있어서 문제지. 탐욕을 걷어내고 그 이성을 회복해서 내 소설을 다시 읽으면, 당신들이 불신받고 욕먹고 있는 것을 풀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길을 내가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은 다음에 나는 올바른 기업인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공포하는 증거로 이 소설을 사서 전 국민에게 줄 수는 없고 사원들에게 하나씩 이 가을 선물로 주기를 바라요. 저도 희망합니다. 예. 그러면 인상이 바뀔 거예요. 그들이 태도를 바꿔야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놀랍게도 각 기업의 사원들한테 지금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월급쟁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들의 월급 봉투를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이유는 투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바로 세금 띄워버려요. 세금을 철저하게 잘 내는 사람들이에요. 모범 납세해드리려고. 그들이 월급을 지금보다 2배로 더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 탈세하고 비자금 만들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재벌을 에워싸고 있는 몇몇 그놈들은 전 사원들에 비하여 극히 소수에 불과해. 혜택받는 놈들은. 그렇잖아요? 그 부서에 있는 몇십 명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부서에 대해서. 그 이 소설이 얼마나 통쾌하겠어. 이게 자기 회장들 욕하고 싶어 죽겠는데 마침 잘 됐지? 이거 읽으면서 카타르시스,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집중을 하고 또 소질 더하기 집중한 노력을 가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합 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 쓰는 사람들의 두뇌 구조는 보통 사람들은 다르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집중을 하니까 구성노트가 없어도 세세한 장면까지 긴 배너보다 더 긴 영화가 한꺼번에 확 휩쓸려 지나가는 느낌이 와요. 내가 어느 소설을 쓰겠다, 심리지를 쓰겠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끝없는 생각의 반추, 기본적인 자료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구성이 돼요. 아,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엮으면 되겠구나. 아, 이건 필요 없구나. 이건 이렇게 확대해야 되겠구나. 자료를 읽으면서 벌써 머리가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찾아가면 현지의 지형지물을 보면서 아, 저기다는 무슨 사건을 어떻게 엮여야 되겠구나 하고 떠올라요. 그런데 나와 함께 어떤 사람이 같이 문학하는 평론가가 연해주를 취재여행 갔어요. 그 사람은 돌아와서 별로 얻은 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랬었어요. 별로 자세히 본 것 같지도 않던데 그 하나의 역을 갖다 놓고 그 많은 사건을 엮어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그걸 같이 가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신안천을 보면 아 신안천 여기서 이렇게 사건이 연결되면 되겠구나. 서울거리라는 게 있어.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조국을 구했으면 서울거리라는 거리 이름을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막 사건이 엮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설명이 안 돼요. 직접 해봐야 돼. 직접 해볼 수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잖아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치밀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체질이 다 달라요. 벽에 막 써붙이는 사람도 있고 난리인데 나는 그게 머릿속에 다 이루어져요. 나는 습관을 이렇게 처음부터 들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편 쓰면서도 구성을 뭐 몇 장에 종이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 써버리지 뭐하러 해 그걸 나는 그 생각. 아니 근데 그 스토리가 워낙 견결하니까 그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내 소설에는 우연일치가 한 번도 안 나와. 아무리 긴 소설에도 한 번도 우연일치가 없어요. 그건 치밀한 구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 왕정을 반대해서 이제 사회주의 물이 물다가지고 운동하다가 잡혔잖아요. 그 사형대 올라갔다. 마지막 할 말을 하라. 시간은 5분이에요. 그 5분 사이에 그때까지 살아온 평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소설가의 머리예요. EQ가 강한 자들이 머리예요. 지금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 근데 중국을 내가 인식하는 것은 이번에 중국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충보는 식으로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하는데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부터 세계의 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인구 85%가 농민이었어. 13억 인구의 85%는 몇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농민들이 도시로 집중해가지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듯이 싼 임금 노동자가 되었듯이 중국은 옮겨온 게 지금까지 옮겨온 게 2억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1억은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또 돌아. 불황인구요. 앞으로도 농업이 기계화 돼버리고 우리나라 지금 완전 기계화 돼버리면 3억, 4억 정도가 도시 노동자로 바뀔 수 있는 세력이 뒤에 있어. 산업이 미치는 거야. 우리보다 3D 현상이 30년, 40년 늦게 와. 알아들어 이 말? 이 자원이 무서운 거예요. 자본 경쟁에서 엄청난 상상.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달 로켓들을 쏘고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방을 했어요. 최첨단,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진폭이 상상도 못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IT 산업, 최첨단 우주 산업, 그리고 간의 수공업, 보세 다 해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게. 미국은 철학하고 있다는 소리가 이미 신문 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미국 이번 쪽에서 돈 뿌리는 거 이건 완전히 인프레 만드는 거예요. 미국 멸망하는 길이에요, 저게. 무슨 급한 물 끌려고 그러는데 안 돼. 저 돈을 누가 다 흡수해요? 중국이 다 흡수해요.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달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와, 돈 빌려달라고 했잖냐고. 지 돈을. 끔찍한 거요. 이번에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더냐고. 6.25에 대해서. 한국 필요 없다 이거였어요. 응?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후진타오가 김정일이가 건강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장충까지 와줬잖아. 그렇죠. 이거 보통 사건 아니라니까? 이걸 함부로 소홀하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큰일 났지. 응? 중국은 지금 공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 시장으로 옮겨간 게 아니고 세계의 공장인과 동시에 거대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저께 이 중국이 무슨 연휴가 돼가지고 한국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샤넬, 무슨 뿌랑땅 이런 것들 싹 쓸어가 버렸잖아요. 앞으로 프랑스는 이번에 이제 후진타워 가니까 사르코지가 공항까지 나왔어. 공항까지. 왜 그래? 비행기를 에어프랑스 100대를 사버린대. 100대를. 소련 비행기 싹 한국이 없애버리고 프랑스 비행기 대체하겠다 이거예요. 100대를 산대. 그런 고객이 어디 있어?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계 시장이 된 중국 그리고 세계 공장인 중국을 무대로 내가 소설을 쓰려고 그래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의 맹장처럼 붙어 있잖아요. 5천년 동안에 중국과 애증 관계에 있어요. 애증. 지배도 받고 짓밟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또 돕고 문화교류도 하고
우리 단어 명사의 85%가 중국말이에요. 형용사, 부사 빼놓고는. 그것이 5천 년 동안 문화 교류를 하면서 언어를 차용해서 쓴 결과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존해 나가는데 중국은 필연적인 거라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 환경을 유리하게 철저하게 이용해야지. 할 수 있지. 얼마든지.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야. 응? 참 안타깝지 이거. 딴 데 보고 있는, 눈 감고 있는 거죠. 작가인, 정치를 하자는 작가의 눈에 보이는 사실이 오늘의 정치인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